자, 여러분들 오랜만에 만나겠습니다. 오늘은 원격 수업 제25차시 여러분들 교과서 102쪽에 해당하게 되는 갑신정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갑신정변을 공부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우선 먼저 해야 될 것이 아마 앞서 선생님하고 아마 얘기가 수업 시간에 됐을 것 같은데 우리가 1880년대를 잠깐만 정리를 하고 여러분들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1880년대는 이제 우리가 대원군이 집권하고 난 이후부터는 단위를 10년 단위로 끊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1860년대부터 70대 초까지는 대원군이 집권했던 시기. 그리고 1870년대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그 개항, 강화도 조약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 시기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개항이 되고 난 이후 1880년대로 이제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제일 먼저 나온 것이 바로 뭐냐면 정부의 개화 정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1880년대는 정부가 개화 정책을 추진하게 되는 이런 시기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 시간에 배울 때 이제 해외에 수신사를 파견한다든지, 그 다음에 청의 영선사를 파견한다든지, 미국의 보빙사를 파견한다든지,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보게 되면은 정부의 개화 정책과 관련해서 이제 또 여러 가지 이제 군사제도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통일기무화원을 설치하고, 그리고 그 안에 12사를 설치하고,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죠.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개화 정책, 요즘으로 얘기하는 이제 진보적 입장인 거죠. 그러면 보수 세력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게 될까요? 이걸 찬성하게 된다? 그러지 않죠. 여기에 대한 이른바 이제 반대의 움직임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그 반대의 움직임으로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가 되게 되냐? 보수파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 바로 누가 되게 되죠? 유생들, 유학자들의 반발이 나옵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위정척사운동이다. 그래서 위정척사운동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 자, 누가 유생들, 이 사람들은 대표적인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보수 세력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나오게 되는 반대로 나오는 위정척사운동이 나오게 되고, 그러다 보게 되니까 진보적 입장을 가진 사람, 이른바 개화파 인사들과 보수적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 간에 충돌이 발생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가 되냐면은 이모군란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모군란은 어떻게 정의를 내려야 되냐면은 이른바 개화를 추진하는 세력과 거기에 대해서 개화를 반대하는 세력의 대립이다. 요즘 표현으로 얘기하게 되면 진보적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쪽은 요즘으로 얘기하면 이제 보수적 입장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인물을 가지고 굳이 얘기하면은 여기는 바로 누구? 바로 민씨 정권과 관련된 인물이 된다. 정확하게 민비가 되겠죠. 명성하고요. 그리고 여기 반대하는 사람은 바로 누구냐? 흥선대원군이 되어지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기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 이모군란이라고 하는 사건을 단순하게 볼 것이 아니라 이건 어떻게 하게 된다? 개화 추진 세력과 개화 반대 세력의 대립. 민씨로 대표되는 세력과 그 다음에 대원군으로 대표되는 세력 간의 대립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개화 정책은 계속 이어지게 되죠. 자, 그러면서 이모군란이 있고 난 다음에 특히 이제 그 민씨 세력과 결탁해서 이른바 개화 세력들이 이제 개화 정책을 추진하게 되는데 이들 간에 또 충돌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민씨 세력과 결탁하던 온건파들하고 그 다음에 일본과 관련해서 일본의 어제 영향을 받았던 급진 개화파의 충돌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뭐가 되냐? 갑신정변이다.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갑신정변, 자, 오늘 이제 배우게 될 주제로 들어가게 됩니다만은 이 갑신정변의 경우에는 결국 어떻게 되냐? 개화파 간의 대립이다. 개화파 간의 대립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 바로 누가 되게 되죠? 그렇습니다. 권력을 잡고 있는 온건파 세력과 그 다음에 누가 대립한다? 급진파 간의 대립으로 이제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친청 세력, 그리고 이 사람들은 친일 세력으로 이제 분류가 되면서 이들 간의 대립,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갑신정변이 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880년대를 정리할 때는 앞서 우리가 학교에서 대면 수업할 때 배웠던 정부의 개화 정책 쭉 정리.
아까 얘기했던 통일기모함은 12사 설치라든지 그 다음에 뭐 신식군대의 어떤 뭐 벨기운이 만들어진다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해외에 뭐 누굴 파견한다, 뭐 예를 들어서 일본의 수신사라든지 그 다음에 청해 영선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파견되는 것을 정리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위정척사운동 알고 있죠? 유학자들과 관련되었던 위정척사운동 정리하시면 되고, 그리고 요 이모군란은 개화 추진과 개화 반대 세력이 대립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제 핵심 주제로 갖게 되는 갑신정변은 개화 파견의 대립이다. 사건 몇 가지? 네 가지. 이 네 가지 사건을 정리하면 1880년대에 이제 끝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어쨌든 간에 이 이모군란. 이 이모군란이 있고 난 이후서부터 우리 고종께서는 다시 이제 그 개화 정책을 추진하게 됩니다. 다시금 개화 정책을 이제 추진을 해 나오게 되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개화 정책이 대단히 어려움을 겪게 된다. 왜 어려움을 겪게 되느냐? 그 이유는 여러분 알겠지만은 이모군란 이후부터 청의 내정 간섭이 강화되는 거죠. 그래서 청의 내정 간섭이 강화되게 되고, 그리고 권력을 잡고 있던 이 민씨 정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민씨 정권은 또 친청 4대 정책을 하게 되고, 4대 정책을 하게 되고, 자, 그러니까 개화 추진을 하지만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거기다가 또 돈이 없어. 개화 추진의 비용이 또 없게 되는 이른바 예산의 부족이라는 문제. 자, 예산의 부족이라고 하는 문제. 다시 얘기하자면 개화를 추진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 돈도 없어.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첫 번째 단원에서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제를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102쪽에 보게 되면 개화파가 분화된다.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개화파가 분화되게 된다는 것이 나오는데, 이걸 알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가 102쪽 교과서를 여러분들은 먼저 살피셔야 됩니다. 거기 보시게 되면은 개화파의 계보, 이른바 개화파의 뭐 흐름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흐름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 이 개화파들, 이 개화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뿌리를 어디에 두게 되냐면 바로 처음에 북학파 실학이 두게 되죠. 그렇죠? 자, 북학파 실학에 이제 계보를 두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누구 있죠? 연암 박지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홍대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박재가, 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북학파, 청을 배우자. 그리고 경제적으로 봤을 땐 어느 쪽의 개혁을 주장하죠? 그렇죠. 중상학파. 이렇게 됐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개화파의 이 원조. 뭐 족발지만 원조가 있는 게 아니라 개화파도 여기가 원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쭉 세월이 지나와서 연암 박전의 손자쯤 이제 내려오게 됩니다. 바로 그때가 바로 누구냐면 이른바 통상개화론자들인 사람이 나오죠. 자, 통상개화론자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대개 이제 1870년대, 그리고 이제 이 북학파 실학자들은 대개 이제 18세기 후반에 나타난 사람들이 되게 되는데,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 통상개화론을 주장한 사람이 대표적으로 누구냐면은 이제 여러분 알고 있게 되는 박규수라든지, 그 다음에 오경석, 그리고 유홍기, 이런 사람들이 이제 되게 되는 인물들이 되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뭐냐면 이 박지원의 손자가 박규수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미 여러분들 실학에서 박지원 배웠죠? 어떤 양반 사회의 허구성을 비판하고 한문 소설을 통해서 사회 개혁을 주장하고 그 사람의 후손입니다.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알겠죠? 자, 그리고 이 박규수는 일찍부터 미국과 수교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했던 인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경석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신분은 뭐냐? 역관, 통역관이죠. 그래서 청을 왕래하는 가운데 청나라로부터 우리나라에 이제 아주 중요한 책을 갖고 옵니다. 어떤 책을 갖고 있냐면 해국도지라든지, 그 다음에 영환지략. 자, 이런 책들을 이제 가져왔던 사람이 바로 여기 오경이 되는 거죠. 이 책을 갖고 옵니다. 그래서 이 책을 가져왔는데 이거를 이제 유홍기, 이른바 유대치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 유홍기라고 하는 인물은 의관이죠. 이 사람은 의관이 되게 되는데, 이 유홍기가 오경석으로부터 받았던 이 책을 읽으면서 이른바 개화파의 대부가 되게 됩니다. 이 사람이 개화파의 대부. 이 유홍기의 제자가 바로 누가 나오게 되냐면 김옥균.
박영효 이런 사람들인데 원래 김옥균이나 박영효는 박 교수의 제자였죠. 이 박 교수의 제자가 되게 되는데 박 교수가 이제 사망하게 되면서 그 사람들이 누구로 가냐? 유홍기로 옮겨간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뭘 주장을 하게 되냐면 우리가 통상을 위한 통상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문호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문호를 열기 내적 준비가 됐느냐? 그건 아니라고 봤죠. 그런데 그럼 왜 문을 열자 그러냐? 우리가 개항을 위한 내적 준비는 아직 되어 있지 않지만 요 사람들이 이제 뭐라고 주장을 하게 되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과 일본을 보지 않았냐? 청과 일본이 서양 세력과 충돌하다가 당하지 않았냐? 그래서 사실은 이 사람들의 출발은 선생님이 70년대라고 하지만은 이 사람들이 원래 출발한 건 언제면 대원군이 집권했던 시기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조금 더 얘기하자면 60년대부터 나온다고 봐도 뭐 큰 무방할 겁니다. 그래서 60년대 후반부터 해서 70년대에 나타난 이런 인물들이다라고 여러분이 보면 되게 되는 건데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가 개항을 위한 내적 준비는 아직 미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호를 열어야 한다. 뭐 때문에? 외세의 군사적 침략을 피하기 위해서 나오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이 이른바 이제 개화파가 이제 나오게 되고 이 개화파가 둘로 갈라지게 됩니다. 언제? 이모군란 이후에. 자, 기억해야 됩니다. 언제 이후라고요? 이모군란 이후에 개화파가 두 세력으로 이제 나눠지게 된다. 하나는 어떤 사람들 온건 개화파, 또 한 사람은 급진 개화파, 온건파, 급진파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실학이랑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개화파라고 하는 것이 출발은 18세기 후반부터 나타나게 된 북학파 실학자로부터 시작해서 60년대, 70년대 나오게 되는 이른바 통상 개화론자, 여러분들 교과서에 나올 겁니다. 이 사람들, 그리고 여기 나오는 개화파가 온건파, 급진파로 분류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온건파와 급진파를 지금부터 비교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면은 개화파가 이제 분화가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언제 이후라고 그랬습니까? 언제 이후부터? 이모군란 이후부터. 그렇죠. 이모군란 이후에 뭐로 인해서 나타나게 되냐면 개화의 방법과 속도를 두고 이제 분화가 되어지게 된다. 이렇게 되게 되죠. 그래서 우선 우리가 보기는 먼저 온건개화파, 온건파. 자,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오게 되냐? 급진파. 이렇게 두 개로 갈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온건파는 그래도 우리가 과거의 것을 어느 정도 지켜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사람들 지킬 수, 예구 해서 뭐라 부른다? 수구당. 이름이 재밌죠? 수구당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되고 요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 급진파는 개화당이라고 부르게 된다. 그러면 온건파는 어떤 사람이냐? 당시의 대표적인 정치가들입니다. 당시의 대표적인 정치가들이 되어지게 된다. 대표적으로 누구냐면은 김홍직, 앞으로 배울 겁니다. 그 다음에 김윤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어윤중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 인물들로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급진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신진 관료들입니다. 젊은 사람이라는 얘기죠. 아까 누구한테 영향을 받았다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박 교수와 유홍기에게 교육을 받았던 이런 인물들이 되게 됩니다. 자, 신진 관료들이 되게 된다. 그래서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김옥균, 과거 장흥급제 출신이죠. 안동김 씨 집안에 아주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 다음에 박영효, 이 사람도 또 대단한 한칼 하시는 분이죠. 박영효, 이분은 또 철종의 부마, 사위죠. 신분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금수저 중에 금수저죠. 전국 상위 0.1%에 있는 아주 대단한 석학들이 되는 이런 사람들이 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의 정치적 입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온건파의 경우에는 바로 누구랑 결탁하냐? 민씨정권과 결탁한다.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민씨정권과 결탁해서 어떤 걸 하게 되냐? 친청 4대 정책을 표방하게 된다. 자, 이렇게 되게 되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 급진파들은 이래 갖고는 아무것도 못한다. 언제 우리가 개화하고 이런 속도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게 되냐면 민씨정권과 결탁해서 나왔던 이런 친청 4대 정책에 친청 정책을 어떻게 하게 되냐? 반대하게 되는.
신청 정책에 이제 반대하는 인물들이 되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했던 인물들이 되어지게 된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민시 세력과 같이 간다, 등을 진다, 등을 지게 되는 거죠. 같은 개화파지만 아까 얘기했죠. 뭐 방법과 속도에 따라서 서로 등을 지게 되는 이런 문제가 되게 된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개혁의 모델들이 나오게 됩니다. 개혁의 모델이 나온다.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어떻게 되죠? 친청 사대 정책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죠. 청의 양무운동. 개혁의 모델이 청의 양무운동이 되어지게 된다. 자, 이 양무운동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은 간략하게 한번 얘기할게요. 여기서 강조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는 중체소용입니다. 중체. 중국어 채, 몸으로 해서 사회의 것을 이용하겠다. 그러니까 청나라 사람들의 어떤 정신적인 것, 문화적인 것은 그대로 유지하고 서양의 과학기술만 받아들이겠다. 이런 입장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경우 속도를 보게 되면 어떤 속도를 보이게 되냐면 이른바 점진적 성격을 보이게 된다. 점진적 무슨 말입니까? 점점 나아가겠다. 빨리 가지 않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이 급진파들은 어디에 영향을 받게 되냐? 일본의 메이지 유신의 영향을 받게 된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급진적 개혁을 요구하게 되는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일본의 메이지 유신 화혼양제라고 하죠. 화는 대화, 일본을 얘기합니다. 일본의 혼만 남겨놓고 양제, 서양의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이겠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거죠. 이쪽은 점진적, 이쪽은 급진적 개혁을 주장하게 되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개혁의 내용 매우 중요합니다. 개혁의 내용은 우리가 자세히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 여기 나오게 되는 온건파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하면은 어떤 정치나 서양의 어떤 정치라든지 사회제도 정치라든지 이 사회제도에 대해서 대단히 어떤 입장이다? 소극적 입장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거기에 비해서 과학기술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냐? 적극적 입장을 보이게 되는 이런 사람들이 되게 된다. 이렇게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정치나 사회제도 우리 게 중요한 거다라고 이제 주장하게 되는 이런 입장이 되고 과학기술만 받아들이자. 그러나 급진파는 아니죠. 자,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정치제도, 사회제도, 과학기술 등 모든 것들을 대해서 어떻게 된다? 다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자라는 입장을 보이게 되는 요 사람들이 바로 여기 나오는 급진파가 되어지게 된다. 그래서 온건파와 나오진다. 자, 그런데 요걸 조금 스토리를 조금 선생님이 이어갈게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모군란 이후부터 개화 정책을 하고 뭐 이것저것 하고 있고 특히 또 이모군란 이후에 우리가 뭐가 들어가게 됩니까? 개화 추진 비용이라는 게 들어가죠. 자, 개화 추진 비용. 개화를 추진하게 되는 개화 추진 비용이 들어간다든지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알고 있죠? 이모군란이 있고 난 다음에 일본에 배상금을 지불하게 된다. 이런 문제 나오게 되죠. 자, 이 문제를 놓고 우리가 뭐가 필요하다? 돈이 필요하다. 근데 우리 정부는 돈이 없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그러니까 이 온건파 쪽에서 뭘 주장을 하게 되냐면은 이모군란 때 우리나라에 왔던 독일인이었던 그 멜렌도르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멜렌도르프라고 하는 사람이 뭘 하냐면 당 오전을 발행해서 해결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화폐 단위가 어떻게 됩니까? 몇 배로 늘어나죠? 5배죠. 요거 우리 많이 봤죠. 대원군 때 뭐 당백전이 있었죠. 자, 그거하고 우리가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화폐의 단위가 높아지게 되고 화폐의 단위가 높아지면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면 물가가 올라간다. 김옥균이 반대하죠. 앞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도 또 이걸 하려고 그러냐? 안 된다. 그래서 김옥균이 뭐라고 주장하냐면 내가 일본에 가서 차관을 얻어오라. 그래서 김옥균이 일본에 있던 차관을 얻어오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종이 오케이 그럼 가봐라. 그래서 김옥균이가 일본까지 건너가서 아는 지인들을 통해 가지고 차관을 얻어오려고 했는데 결국 이게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자, 김옥균이 차관을 얻으려는 문제가 실패로 끝나게 되게 되니까 이건 이제 난감하죠. 정말 요즘 많이 나오죠. 대략 난감하네 이런 분위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수구당 정권을 쥐고 있던 수구당이 급진파 너희들 한번 혼나볼래? 너희들 말 안 듣지? 내가 너희들 좀 제거를 해야 되겠다. 너희들 죽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제거의 의도를 보이게 되자 급진파 살아남아야 됩니다. 뭘 해야 될까요? 그렇죠.
비상수단을 써야 된다. 살아남기 위해서 비상수단을 써야 된다는 얘기죠. 그 비상수단이 바로 어떤 사건이었냐? 갑신정변입니다. 그 비상수단을 쓴 것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갑신정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 흐름으로 볼 때 정권을 주도하고 있던 온건파와 새로 등장했던 급진파 간의 갈등, 이것이 이모군란 이후 개화 추진 비용과 배상금을 지불하는 문제를 놓고 방호전을 발행하자, 한쪽에는 차관을 얻어오자. 그래서 김옥균이 차관을 얻기 위한 노력이 결국 실패로 끝나게 되면서 여기 나오는 수구당의 급진파에 대한 제거 의도, 그리고 이 사람들의 비상수단, 이런 것들이 어우러지면서 바로 갑신정변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갑신정변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이번 세 번째 주제는 뭐냐? 이제 정변을 본격적으로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도 잠깐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여기 나오게 되는 이 갑신정변이 발생하는 배경을 우리가 간략하게 얘기를 해보게 된다. 하게 되면, 먼저 대내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큰 문제가 바로, 가장 첫 번째 우리가 얘기해야 될 부분이 바로 뭐가 되게 되냐면, 개화 정책이 후퇴한다는 얘기죠. 개화 정책의 후퇴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이제 나오게 된다.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모군란 이후부터 발생했던 뭐 청의 내정 간섭이라든지 이런 것들, 뭐 예를 들면 청의 어떤 내정 간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개화 정책은 점점 이제 후퇴되게 되는 이런 입장을 보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떤 문제가 나오게 되냐? 아까 얘기했죠. 대일 차관 도입. 차관 도입에 어떻게 됐다? 실패하게 된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차관이라고 하는 말들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외국에 돈을 빌리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여기 실패로 돌아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민시정권의 탄압이 이루어지게 되는 이런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대외적으로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청포전쟁이 발생을 하죠. 자, 청포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청나라와 프랑스 간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게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나요? 관계가 있죠. 베트남 문제를 놓고 청나라와 프랑스 간의 전쟁이 벌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청이 급한 대로 우리나라에 와 있던 청나라 군대를 빼서 어디로? 베트남 전선으로 보내게 된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문제입니까? 청의 군사력이 강화된다, 약화된다? 약화되게 되는. 그렇죠? 여기서 우리 국내에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청의 군사력이 어떻게 되게 된다? 약화되게 되는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된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놓고 결국 이 급진파들은 이제 어떻게 하게 되냐? 처음에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하게 되냐면 처음에는 미국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뭐 일본에 도움을 요청한다는 얘기가 이제 많이 나오지만 실제로 처음에는 미국에다가 도움을 요청했는데 미국이 소극적 태도를 보이게 되죠. 자, 그래서 결국 그 다음에 누구한테? 일본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고, 그래서 일본의 도움을 요청할 때 일본이 이것을 수락하자, 받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결국 이제 갑신정변이 터지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개 과정을 보게 되면 우정국 개국 축하연 파티가 열리게 되죠. 근데 왜 하필이면 우정국, 오늘날 어디입니까? 중화우체국인데 왜 개국 축하연을 이제 그 중심으로 해서 이제 나오게 되냐면 바로 우정국의 우두머리가 누구냐? 홍영식이었거든요. 이 홍영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은 급진파입니다. 급진파. 그래서 이 홍영식의 주도하에 김옥균, 박영호와 이제 이 사람들이 작정을 짜서 우정국 개국 파티를 열고 고관들을 초빙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일부 또 뇌물을 써서 이제 궁궐의 문을 갖다가 허술하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합니다. 파티가 열렸습니다. 시간이 되자 어떻게 합니까? 바깥에 갑자기 안에 불이 팍 꺼지면서 불이야 소리가 나면서 어떻게 하게 되죠? 개화파들이 고용했던 칼잡이들이 등장을 해서 정부 고관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고관들을 잡아내고, 그러면서 이제 여기 있었던 군사들이 어디로 가게 되냐? 이제 그 궁궐로 난입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국은 어디까지 가냐? 고종 앞에까지 가서 고종에게 이제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 새로운 정부를 수립합시다. 어떤 정부? 개화당 정부가 되게 되죠. 자, 개화당 정부를 수립을 하자라고 이제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고종께서 어떻게 하냐? 제가 하셨습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고종께서는 어떻게 하게 되냐? 개화당 정부 수립을 어떻게 했다? 제가 무슨 말이죠? 오케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때 이제 그 충주 쪽으로 도망을 가고 있던 민비께서 어떻게 합니까? 아, 이 문제 또 해결해야 되겠다. 앞서 우리 많이 살펴봤죠? 어떤 문제이겠습니까?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합니까? 그렇죠. 청해 파병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청해 파병 요청이 이루어지게 되자 청나라 군대가 들어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결국은 어떻게 되게 된다? 3일 천하로 이제 끝나게 되는 3일 천하로 이제 끝나게 되게 되는 이런 문제가 이제 나오게 된다. 자, 이렇게 되게 되는 겁니다. 자, 전개 과정은 이렇게 간단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잠시 후에 선생님이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개화당 정권이 정부가 수립되면서 개혁정강 14개조 개혁정강 14개조가 이제 반포가 되게 되는데 이 개혁정강 14개조는 여러분들 교과서 104쪽에 있습니다. 104쪽. 여러분들 교과서 104쪽에 나오는 겁니다. 요거 잠시 후에 선생님이 파워포인트를 띄워서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신정변 14개 개혁정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 집중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제1조를 보게 되면 흥선대원군을 가까운 시일 안에 돌아오게 하고 청에 대한 조공의 허례를 폐지한다. 흥선대원군을 시일 안에 돌아오게 한다. 언제 갔습니까? 그렇죠. 이모군란의 책임자로 지목되어서 청으로 압송이 돼갔죠. 자, 그리고 그래서 그 대원을 돌아오게 하고 청에 대한 조공의 허례를 폐지하겠다. 조공은 어떤 관계입니까? 4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허례를 폐지하겠다. 자, 그 얘기는 청과의 4대 관계를 청산하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 있다는 것 기억해둬야 됩니다. 두 번째는 문벌을 폐지하여 인민평등의 권리를 제정하고 능력에 따라 관리를 명한다. 그렇죠. 신분제 폐지를 주장하는 겁니다. 우리 역사에서 처음으로 신분제 폐지를 주장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조의 내용을 보게 되면 지조법을 개정하여 간사한 관리를 뿌리 뽑고 백성을 곤란을 구제하여 국가의 재정을 넉넉하게 할 것이다. 자, 여기 나오는데 여러분 요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지조법이라고 해서 요 지자가 땅지자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토지제도 개혁이 아니냐라고 했는데 이건 토지제도 개혁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조, 바로 뭐죠? 조세제도 개혁안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갑신정변의 내용 중에서 토지제도를 개혁하여 라고 하는 문장이 나오면 이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여기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조세제도 개혁안이 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 내용을 보게 되면 각도의 환곡을 영구히 폐지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환곡의 폐지, 폐단이 많았었죠. 원래의 목적은 어려운 백성들에게 씨앗을 빌려주고 가을에 추수할 때 받아들임으로써 농민의 생활의 안정을 추구한 것이었는데 이것이 오히려 농민에게 부담이 된다. 그래서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급히 순사를 두어 도둑을 방지한다. 자, 순사 알고 있죠, 여러분들? 경찰제 실시입니다. 바로 근대 국가의 요소 중에 하나였던 이 경찰제 실시를 주장하고 있다는 것 봐둬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9조 내용을 보게 되면 해상공국을 혁파할 것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해상공국이라고 하는 건 뭐 하는 곳이냐면요. 보부상, 우리 배운 적 있죠? 보부상을 총괄하는 관청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혁파, 깨버리자는 얘기죠. 그래서 보부상의 특권을 보호하면서 직권의 손발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을 혁파하겠다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부상의 특권을 보호하고 직권층의 손발 노릇, 직권층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이것을 혁파하겠다 이런 논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제12조 국가의 재정은 모두 호조에서 관할하고 그 밖의 재무관청은 폐지한다. 뭐죠? 이쪽 저쪽에서 세금을 걷게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부정과 부패의 요소 그리고 농민 생활의 부담 이런 것들이 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폐지하고 재정을 일원화시키게 된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요거 키워드로 활용하게 됩니다. 재정의 일원화가 얘기되고 있는 것은 여기 갑신정변과 그 다음에 가보개혁에서도 나오게 되는데 이 갑신정변에서는
호조, 그리고 갑오 개혁에서는 탁지 아문이라고 하는 것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정을 일어날 때 이것이 호조에서 이루어지느냐 탁지 아문에서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야 됩니다. 호조는 갑신정변, 탁지 아문은 갑오 개혁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 생각해 두셔야 되는 겁니다. 13조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과 참찬은 한문안의 의정소에서 회의 결정하고 정령을 공포하여 시행할 것. 자,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 대신, 참찬 구분을 해보자면은 대신은 뭐 요즘으로 따지면 장관급, 그러니까 정일품에 해당하게 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참찬은 정이품에 해당하는 사람들에 해당하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대신과 참찬 구분할 필요 없습니다. 고위관직자라는 얘기죠. 이 사람들은 한문 안의, 한문이라고 하는 것은 조회 및 의례 등 국가의식을 담당하는 곳을 얘기합니다. 조회 및 의례 등 국가의식을 담당하는 곳을 한문이라고 하는데, 한문 안에 있는 의정소, 그러니까 의정부가 회의하는 곳을 얘기하는 거죠. 회의에서 결정하고 정령을 공포해서 시행할 것.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의정소에서 회의 결정하고 정령을 공포하고 시행한다. 결정하고 공포하고 시행하고 왕은 없네요. 누가 한다는 얘기죠? 대신과 참찬이 의정소에서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 왕권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왕권에 일정한 제한을 두겠다. 그런 얘기가 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14조를 보게 되면 의정부와 6조의 외에 무릇 불필요한 관청을 모두 혁파 없애버리고 대신과 참찬으로 하여금 참작 협의하여 아래도록 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13조와 14조 내용을 모두 보게 되면 국왕의 전제권을 어떻게 한다? 제한하고 왕권을 제한한다. 그렇다고 왕정을 없애자는 건 아니죠. 그러면서 모든 것은 대신 주도의 정치로 가자. 즉 입헌군주제로의 개혁을 주장하게 된다. 이 얘기가 됩니다. 매우 중요한 얘기가 됩니다. 입헌군주제로의 개혁을 주장하게 되는 것이다. 입헌군주제, 헌법, 법을 통해서 법을 만들고 군주가 존재한다. 좀 쉽게 얘기하자면 왕은 존재하되 통치하지 않는다. 그래서 누가 한다? 법을 통해서 해나오게 된다. 그 법을 만들었던 대신과 참찬이 주도해서 정치를 하겠다.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갑신정변에서는 신분제를 폐지하자든지 입헌군주제로의 개혁을 한다든지 이런 면에서 우리가 근대적 개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걸 최초로 주장했다. 이 부분에 초점을 잡으셔야 되는 겁니다. 네, 개혁정략 14개조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잘 정리가 되셨죠? 그래서 이 개혁정략 14개조의 내용을 우리가 간략하게 선생님이 다시 한 번만 얘기하게 되면 대외적으로는 이모군한테 청에 잡혀갔던 대원군 돌아오기 위해서 우리 자주적 국가로 가자. 이제 청의 내정 간섭 안 받겠다. 뭐 이런 걸 얘기하게 되는 거고, 정치면에서 뭐 했습니까? 국왕의 전제권을 강화한다 아니면 약화시킨다. 그렇죠. 약화시키면서 대신 주도의 정치를 지향하고, 그러면서 결국 정치는 뭘 하겠다? 그렇죠. 법을 하겠다. 입헌 군주제로의 개혁, 이런 것들이 이제 요구되기 시작하게 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신분제 폐지하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오고 있고, 뭐 경제면에서는 뭐 지조법,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토지제도라고 그랬습니까? 조세제도라고 그랬습니까? 지조법, 땅지자 나온다고 토지제도 하면 안 됩니다. 조세제도예요. 조세제도의 개정과 그 다음에 재정을 일어나시키자. 그런 내용들이 PPT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를 통해서 의를 보게 되면 우리 역사에서 최초로, 자, 이게 또 말썽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에서 최초로 어떤 그 근대적 개혁이라고 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역사에서 최초로 이루어진 근대 국민국가, 그렇습니다. 근대 국민국가를 수립하려고 하는, 어디로부터 개혁? 아래로부터 개혁? 위로부터 개혁? 그렇죠. 위로부터의 개혁이었다. 위로부터의 개혁이 되게 된다. 자, 아까 선생님 얘기했죠. 미리 복선 다 깔아놨어요. 선생님이 아까 얘기할 때 김옥균, 안동김 시집안의 과거급제자, 장원급제자 1등. 거기다가 박영용, 왕의 사위,
금수저들로부터 개혁이 된다. 그래서 무슨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까?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어떤 문제가 나오게 되냐. 갑신정변이 이제 실패한 원인에서 한번 선생님이 찾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은 한계점으로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 결국 실패의 원인을 우리가 이제 찾아보자 그런 얘기가 되게 되는데 실패의 원인을 우리가 찾아보는 얘기가 되는데 한 세 가지 측면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가장 큰 문제는 어떤 문제였냐? 준비가 덜 됐죠. 사실은 그러면서 일본의 도움을 바탕으로 해나가고 있다. 그런데 일본도 급하니까 어떡합니까? 청나라 군대가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일본의 결국 배신이 다른 거죠. 그래서 일본을 너무 믿었다. 일본이 배신을 때렸다. 자, 이런 문제가 우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있죠. 뭐가 문제가 되게 되냐면 바로 토지 제도의 개혁을 외면했다. 요거 잘 기억해야 됩니다. 토지 제도의 개혁을 외면했다 이런 얘기죠.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조법을 개혁하고 지조법을 개혁하자. 지금 사람들한테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세금 필요한 거 아닙니다. 이미 많이 뜯겼단 말이죠. 많이 뜯기고 지금 이 사람들한테는 세금 문제가 아니라 토지제도 자체의 것이 해결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해결됐나? 안 됐죠. 왜? 아까 얘기했죠. 위로부터 얘기했죠. 이 사람들이 정권을 잡은 다음에 야, 토지제도 개혁하자. 하자. 말 듣나? 안 됐죠. 어떻게 됩니까? 내 주머니부터 털어내야 돼. 나 이만큼 내놨어. 내 땅 이만큼 다 내놨어. 너희도 내놔. 이런 식으로 해서 토지제도가 개혁이 되면서 농민생활, 실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 토지제도 개혁을 외면하고 한다는 소리가 우리가 세금을 좀 더 조정해보고 뭐 이렇게 해보고 뭐 그거는 헛다리 묻는 거죠. 자, 그렇게 되니까 어떤 문제가 나오게 되냐? 뻔한 얘기 아닙니까? 바로 누가 외면했다? 민중이 이제 외면을 하게 되는 국민들이 외면하게 되는 거죠. 이러면 성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요거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확하게 잘 우리가 이해하고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결과로 들어가서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이제 여러 개의 조약이 체결되게 된다. 이렇게 됩니다. 제일 먼저 이 갑신정변의 결과 무슨 조약? 한성조약이 체결되게 된다. 자, 한성조약이 체결된다. 어디하고 어디 사이에? 조선과 일본 사이에 한성조약이 체결된다. 이렇게 되게 되는데 이거는 역시 일본의 배상금을 지불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건 뭐 사실은 그래요. 뭐 했다고 우리가 배상금을 일본한테 줘야 되냐? 그 과정에서 일본 공사관 일부와 또 불이 났답니다. 그 핑계하에 또 배상금을 지불하면서 우리의 경제력을 계속 목을 조여오는 이런 입장을 보이게 됩니다. 자, 중요한 건 이거죠. 텐진조약입니다. 청해에 있는 영토였던 텐진조약에서 청과 일본 사이에 조약이 체결되게 된다. 이렇게 되게 되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되게 되냐면 우리나라에 와 있던 청일 양국군, 우리 조선에 와 있었던 청일 양국군은 이제 조선에서 동시에 철수하자, 군대를 빼자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나라에 뭐 여러분 알겠습니다만은 그 일본 공사관을 이모군란 때 일본 공사관을 보호한다는 구실로 일본 군대에 와 있었죠. 또 갑신정변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어땠습니까? 민비가 명성황 누구한테 청해 파병 요청을 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내에 청나라 군대와 일본 군대가 대립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자기들끼리 우리 철수하자.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장차 파병해야 된다. 군대를 만약 보내야 된다. 자, 이렇게 되게 되는 서로 사전에 통보하자. 누구한테? 우리한테 지들끼리. 자기들끼리 사전에 통보하자. 근데 만약에 사전에 통보가 불발이 되거나 문제가 생긴다 하면 뭐하자? 동시에 출병하자. 자, 힘없는 나라의 소름이죠. 우리나라에 와 있는 청일 양국은 동시에 빠졌어. 군대 보낼 때 자기들끼리 연락하자. 근데 그게 안 되면 서로 각 군대를 보내겠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여러분 중학교 때 배웠을 겁니다. 동학농민운동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동학농민운동이 발생을 했을 때 정부군이 전주를 점령해 들어가고 그랬을 때 정부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또 청해 파병 요청을 하죠. 그러니까 일본군도 얼씨구하고 갖춥니다. 뭐에 근거해서? 텐진조약에 근거해서. 결국 이것이 나중에 어떤 문제를 갖고 오게 되냐면
동학농민운동과 관련됐던 청일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중요한 요인으로도 작용을 하게 된다. 뭐 이것 때문에 꼭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만 청일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하나의 어떤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는 이런 걸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모군란 이후부터 강해져서 청의 내정 간섭은 어떻게 될까? 훨씬 더 강화되는, 청의 내정 간섭이 보다 더 강화되게 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자,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갑신정변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했습니다. 자, 갑신정변이 있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를 둘러싼 국제 정세는 매우 이제 복잡한 양상으로 돌아가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일단 우리나라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자, 여러분 알고 있죠? 청나라. 일단 지금까지 청나라가 정치적으로 우위권을 잡고 있습니다. 정치적 우위권을 잡고 있다. 자, 그러니까 일본은 어떻게 됩니까? 정치적으로 밀어보려고 했는데 좀 안 돼. 그러니까 일본의 경우에는 뭘 갖고 들어오게 되냐 하면은 바로 경제권, 경제적 노력을 통해서 밀고 들어오기 시작하는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거기다가 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 러시아의 남하가 시작되게 됩니다. 이건 조금 우리 이제 보종께서 약간 이제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보종께서 이제 궁여지책으로 어렵게 이제 생각해낸 것이 되게 되는데 지금 80년대에 이모군란과 갑신정변을 겪으면서 청의 내정 간섭이 지나치게 강화되거든. 청의 내정 간섭이 지나치게 강화되게 되는데 일본은 거기에 못 미친단 말이죠. 그래서 고종께서 어디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냐면 러시아와 비밀 협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와 비밀 협약을 맺으면서 이제 러시아가 점점점 이제 남하에 내려오게 되는 이런 문제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러시아는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나라를 둘러싼 정세가 지금 매우 복잡하게 돌아가게 되는 이런 문제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냐면 이른바 거문도 사건이라는 것이 발생을 합니다. 거문도 사건이라는 것이 발생하는데 여수하고 제주도 그 사이에 있는 섬입니다. 아주 아름다운 도시가 되게 되는데 자, 어떤 문제가 나오게 되냐면 자, 여기 일어나게 된 배경을 우선 우리가 먼저 설명하게 되냐 해보게 되면요. 자, 배경 누가 남한다고 그랬죠? 이제 러시아가 남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러시아가 이제 남하 정책을 시행을 하게 된다. 자, 그렇게 되게 되면서 점점점 우리 조선에서의 이제 영향력이 강화되기 시작하는 영향력이 점점점 이제 강화되기 시작하게 되는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된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경과를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 러시아가 남하하는 것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갈등과 대립을 유발하고 있는 나라가 누구였냐? 영국이죠. 그래서 영국이 러시아의 남하를 막겠다는 이유로 영국이 거문도를 점령하게 되는 강제로 점령하게 되는 이런 사건이 이제 벌어지게 된다. 그래서 우리 정부의 아주 강력한 반발도 있었고 그리고 또 누가 중재하면 청이 중재를 하죠. 가운데서 청이 이제 중재를 해 나오게 된다. 그러면서 결국 어떻게 하게 되냐면은 그걸 세 번째 결과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 어떻게 되게 되냐? 이제 영국군이 철수를 하게 되죠. 그 영국군이 이제 철수를 하고 났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보세요.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죠. 갑신정변 이후에 18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초까지는 지금 우리나라에 누가 들어와 있어? 일본, 그 다음에 러시아가 들어왔죠. 그죠? 자, 러시아 있었죠. 이제 또 누가 합니까? 영국이 또 등장을 했죠. 그리고 우리가 기존에 봤던 나라들 있죠. 누가 있었습니까? 힌트. 흥선대원군과 관련되었을 때 누가 나왔습니까? 그렇죠. 독일이 등장하죠. 프랑스가 등장을 하죠. 자, 거기다가 또 누가 등장합니까? 미국이 또 등장을 하죠. 자, 이렇게 되게 되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를 둘러싼 정세가 너무너무 지금 복잡하게 돌아가게 되는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면 편을 어떻게 먹게 되냐면은 결국은 나중에 보게 되면은 편을 먹게 되는 것은 누구냐면 러시아와 독일과 프랑스가 한 편을 먹게 되고 그 다음에 일본을 앞장서서 영국과 그 다음에 미국과 일본이 또 한 팀이 되어서 나중에 또 대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이렇게 복잡하게 되니까 뭐가 나타나게 되냐 하면은 바로 한반도 중립론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되죠. 자, 너희도 유럽에 있는 불가리아나 스위스 같은 이런 형태 중립론으로 가라.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말고 가운데 있어라 라고 하는 이런 입장이 이제 제시가 되기 시작하게 됩니다. 누가 주장했냐? 그 당시 독일의 부영사였던 부들러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또 누구? 우리나라 사람, 우리나라 최초 유학생이었던 누구? 유길준. 자,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특히 유길준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유길준은 열강의 보장을 바탕으로 하게 되는 한반도 중립론이 어떻게 했느냐라고 이제 주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민비 입장에서 볼 때 요 유길준이라고 하는 사람은 급진파로 분류가 되게 되죠. 그러니까 정책에 반영된다 안 된다? 정책에 반영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한반도 중립론이라고 하는 이런 논리가 제기는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만큼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정세가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이제 둘러싸기 시작하면서 복잡해지기 시작하고 거문도 사건이 발생하고 이러면서 한반도 중립론이라고 하는 것까지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이런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보게 되면 처음 빼고 일본하고 영국하고 미국 한편, 그리고 누구랑 대립하게 되죠? 그렇죠. 불러도 프랑스와 러시아, 이렇게 좀 어렵겠네요. 프랑스와 러시아와 독일이 또 한편 먹고 그러면서 서로 대립하는 이런 양태로 이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 요거 한 번만 봐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번 시간 마지막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열강의 가축 속에서 아까 얘기했죠. 많은 나라들이 등장했죠. 그죠? 속에서 개와 자주를 모색하게 되는 이런 걸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나름대로 이제 개화 정책을 이제 추진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보빙 사절단이 갔었죠. 미국에. 그 보빙 사절단이 돌아올 때 같이 왔던 이제 그들 우리의 요청에 따라 왔던 3명의 외국인이 있습니다. 뭐 길모어라든지 뱅크, 그리고 헐버튼. 나중에 헐버튼 우리가 한번 다시 따져봐야 될 겁니다.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유경공원이라는 걸 만들죠. 유경공원, 이거 뭐 노는 데인가요? 아니죠. 영재들을 육성하는 공적인 학교, 이런 얘기입니다. 천하의 영재를 육성하는 공적인 학교다 라는 것.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만들어? 연무학교 등과 같은 이런 것들이 이제 설립이 되게 된다. 뭐 하는 겁니까? 그렇죠. 무술을 연마하는 것이죠. 무술을 연마하게 되는 연무학교와 같은 이런 데가 이제, 미안합니다. 연무공원이네요. 연무공원과 같은 이런 학교들이 이제 만들어져서 이제 무술을 이제 그 연마하는 이런 것들이 되게 된다. 그 다음에 또 뭐하냐? 자주적 외교를 추진하게 됩니다. 자주 외교를 추진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우리나라가 일본이라든지 미국의 각국에다가 뭘 만들게 되면 공사관을 설치하기 시작합니다. 공사관을 이제 설치한다. 요즘 따지면 대사관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 자주 외교를 추진을 해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어떤 개화와 자주를 모색하는 부분에 대해서 바로 이제 이 한계점들이 나오게 됩니다. 어떤 한계가 나오게 되냐? 알고 있죠? 청의 간섭이 심하죠. 청의 내정 간섭이 아주 심하게 나타나게 되는 이런 걸 볼 수 있게 되고, 자, 그리고 또 친청 세력의 견제. 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게 되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 자, 이렇게 되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마지막 포인트, 제목에 집중하자. 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양의 우리나라에 대한 침투, 그리고 경제적 수탈, 이런 것이 있을 때 결국 우리는 어떻게 하자는 얘기입니까? 개화. 개화 말이 뭐죠? 근대화하는 얘기죠. 우리가 근대화하고, 우리 자주 뭐 하자는 얘기입니까? 우리를 지키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서양 열강의 침략이 들어오게 될 때 결국 우리는 거기서 어떻게 하자는 얘기입니까? 외세를 물리치고 그러면서 우리도 근대화를 해보자.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갑신정변까지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는 좀 어려운 걸로 갑니다. 동학 농민운동 이쪽으로 가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했습니다.